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류정입니다. 방금 그 이윤석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융합 연구를 잘 진행하기 위한 그런 그 지원적, 그러니까 제도적 지원이라든가 이제 정책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제 융합 연구가 잘 진행되려면 그 융합 연구를 하게끔 하는 이제 그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들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혁신의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랫부분이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해결하는 문제들이었다면 이 윗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는 우리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결과적으로 한 분야에서 해결되는 문제들이었어요. 아까 뭐 이윤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교육 쪽이든 아니면 의료 쪽이든 아니면 산업 쪽이든 어느 한 분야에서 풀리는 문제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요. 이렇게 그 학제 간에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 뭉쳐 있는 형태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다양한 학제 간의 융합적인 인재상이 우리가 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기가 이제 창의적인 창의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업 능력.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막 뭉쳐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기발하는 생각 하나를 갖고 딱 풀었을 때 전체가 풀려버릴 수 있는 것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학제간, 제가 만약 교육공학을 하는데 어떤 분은 뭐 교육 중에 다른 부분들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의료 쪽에 계실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좀 모여서 한 가지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그 분야의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그 역량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뭐 역량을 말할 때 기술이나 지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 파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핵심 역량 파트들은 이게 우리가 밖에 있는 그런 그 기술이나 지식들을 밀어 넣어서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창의력 수업을 해서 창의력 수업 2시간 받고, 너는 창의력 3시간, 뭐 3이 늘었어. 너는 창의력 2가 늘었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러한 그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끌어내고 발현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더 강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에는 교육 과정에 대한 개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그 2016년도에 그 세계경제 포럼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도래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선포하면서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같이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중요했던 역량이고, 왼쪽에서 2020년도라고 표시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중요한 역량이거든요. 보시면 창의력이 12에서 3위로 껑충 뛰게 되고요. 이러한 감성 능력이나 인지적 유연력, 이런 것들은 없던 것들이 새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그 10가지 중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속하나를 이제 분석해 보면요. 4가지가 사회적 기술에 속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가지가 인지적 능력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4가지를 보시면 협업 능력이라든가 감성 능력, 그리고 서비스 지향성이라든가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감성 능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그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걸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감각이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협상 능력이라는 거는 100 중에 제가 100을 가져버리고 남에게 하나도 안 주면, 아, 내가 협상 능력 뛰어나다,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그 사람들을 서로의 그 한 자리에 모아서 서로의 그런 그 갭을 줄이는 과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교과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창의력이나 인지적 유연력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께서 야, 1 더하기 1은 뭐야? 근데 제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한 3쯤 되려나요? 아니면 저는 1 같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답밖에 없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이제 상당히 문제가 돼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을 보면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형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창의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뭐 협업 능력, 그다음에 뭐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빙산에 우리가 이제 그 영양의 빙산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물 밑에 속하는 것들에 속해요. 우리가 빙산을 보면 어떻게 말하죠? 보통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 위에 보이는 부분들이 보통 한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 아랫 부분들이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데 물 위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바로 기술과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일자리 미래 보고서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 세계 뭐 200국가도 아니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저희 나라, 그러니까 한국은 빼졌고, 그걸 제외하고 OECD 국가와 그다음 아세안 국가와 그 지역 내에 이렇게 몇 개 국가만 합쳐서 한 30여 개국에서 그 2025년도까지 71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이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한 번 교육받아서 한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은퇴를 할 수 있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술과 지식은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지만 이 물 밑에 지금까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던 왜? 물 위에 있는 기술과 지식만 갖고 있으면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물 밑에 아까 말씀드린 창의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트랜스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어댑트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댑터블하고 트랜스퍼러블 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A라는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B라는 분야로 전환을 하고 C라는 분야로 변화해서 우리가 직업을 옮겨가는 과정 중에 전환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에 있어도 뭐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공대에 있어서도 창의력이라든가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밑의 것들, 이 우리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못해서 강조하지 못하고 우리가 발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키워서 그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들 고민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교육의 현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아직까지도 교사 중심의 시스템이 돼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 모든 것들이 나눠져 있고 1시간 단위로 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야 될 내용들을 가리키는 주로 지식 위주의 전달, 그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들이 진행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원해서 그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교사분들은 학생들이 100%다 이해하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분들은 본인이 가르쳐야 될 시간에 본인이 가르쳐야 될 내용만 전달하면 본인이 하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사 중심의 그런 학습 방법과 그다음 지식 전달 위주의 그런 수업 내용들이 현행 그런 교육 시스템들이 아무리 뭐 우리가 뭐 교육 시스템들이 아직 뭐 한국에서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성적 평가 방식에서도 그 우리가 이제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뭐 학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시작하고 했지만 우리가 저학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있지만 고학년, 예를 들어서 고3, 고2, 고1을 보시면요. 이런 패턴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해진 수업 시간. 도대체 모든 학생들이 50분 동안 공부하고 10분 동안 쉬어야 되는 건 누가 정한 거죠?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고민을 하고 2000년대부터 바꿔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3R이라고 해서 읽고 쓰고 계산하는 이 세 가지 연산 능력으로 이제 세 가지 능력을 중심으로 이제 학생들을 가리키다가 2000년도에 이제 전미교육협회에서 모여서 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학생들 가리키다가는 21세기가 온다. 그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21세기가 온다고 하는데 이거 이렇게 돼서는 우리 앞으로 미국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4C 체제로 바꾸게 돼요. 이 4C가 이제 C 세 번째 그 네 가지 이제 C로 시작되는 단어들인데
뭐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 사고라든가, 뭐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컬래버레이션, 협업 능력, 이 네 가지 중심으로 이제 교육 체제를 바꾸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됐던 거는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는 포시 체제로 바꿀게 이런 게 아니고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과정 전 과정을 단계별로 바꿔요. 바꾸는 과정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 이런 거야라고 설명을 했다면은 이 포시 체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한테 야, 너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너는 어떻게 풀래? 라는 걸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줘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럼 저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고민하는 걸 발표를 하고 발표한 그 결과물로 이제 선생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런데 옛날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정리를 내려서 이런 걸 토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지금은 수학적인 약속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러한 피타고라스 정리들은 현재 실생활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 그런 걸 풀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라는 것들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단순히 암기하고 그냥 저건 뭐니까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것들로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고민에서 나왔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내가 풀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 실질적인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거를 현재 존재하는 문제까지 적용해서 풀 수 있는 과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을 20년 전에 해와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들이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거에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뭔지를 물어봤어야 되니까 가르쳤어야 되니까 그걸 아는지 그걸 잘 적용하는지 그 문제풀이 방식에 이제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에서 이제 지향을 하게 됐다는 거고 가장 큰 또 하나의 문제가요. 이런 카네기 학점 방식이라는 건데 카네기 학점 방식은 그 4차 그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공장식 시스템이 교육에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됐던 방식이에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카네기 학점 방식은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이해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 그 어느 수업을 가셔서 하나도 이해를 못했지만 수업 시간 내내 꼬박 한 학기를 앉아 계셨으면 A든 B든 C든 D, F, fail만 아니면은 다음 학기로 넘어갈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의 5가지 방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미국에서 지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학습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을 학습의 객체,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고 평가의 대상, 그리고 누군가가 해야라고 공부를 하라고 해야만 하는 외제적 동기만 있는 친구들이라고 이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학습의 주체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이며 내재적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런 학습자로 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변화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R에서 4C로 바뀌는 게 200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001년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No Child Left Behind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요 미니멈 기준만큼 이상으로는 공부를 하게끔 요거 이상은 다 하게끔 하겠다는 걸로 제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포시 체제로 해서 잘 가르치다가 학교도 순위를 따지니까 어떻게 되죠? 요 시험 볼 때 그 학력 평가 같이 미국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볼 때 요것만 따로 가리키는 이런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5년도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에사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이게 Every Student Success Act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법안이 통과하면서 미국 내 그 역량중심 교육이 확대되는 계기를 주게 되는데요. 이 역량중심 교육이 2018년도 현재 이 미국 내 50개 주 중에 와이오밍주, 요 한 개 주를 제외하고는 49개 주에 지금 다 적용이 돼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요,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학생이, 우리도 이제 그, 지금 고교 그 학점제를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듣고요.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쓸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 위주의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험을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보고 그 본 시험 결과를 갖고 학생들에게 A나 B나 C를 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중간 과정에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힘들어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최종 결과물들을 냈는가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의 개인화를 하게 돼요. 이런 수업의 개인화라는 부분들은 최근에는 그 AI 같은 기법들을 써서 많이들 발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햄셔주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시간에 그 수학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3명의 교사가 들어가요. 한 명은 수학 교사, 지금까지 이제 설명하던 수학 교사가 들어가고요. 수학 코치가 들어가고 데이터 코치가 들어가요. 이 경우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요. 수학 코치는 막 가리키진 않는데 학생들이 문제풀이하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원포인트 레슨처럼 이제 멘토링을, 그러니까 코칭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데이터 코치는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습 결과를, 그러니까 태블릿 PC라든가 노트북을 통해서 공부한 학습 결과를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음날 A라는 학생은 요걸 더 가리키고 B라는 학생은 요걸 더 가리키고 하면서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수포자가 발생하는 현황과 지금 미국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이 수업을 듣겠다고 배운 학생들한테는 100%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역량 주심 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습 시간의 자율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면은요, 막 깊이 집중하고 싶을 때 집중력이 깨져버리고요. 이번에는 하나도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도 앉아 있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 시간의 자율화를 구현을 했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하면서 1년 단위의 학제 체제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양주신 교육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학제의 간소화, 심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학제의 간소화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K가 유치원이고요. 그 2학년까지 K부터 2, 그러니까 2학년까지가 한 하의 그 과목을 듣는 거예요. 지금은 매년마다 새로운 과목을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3년 동안 하나의 과목을 듣고요. 3에서 5학년까지 한 과목을 듣고 6에서 8학년까지 한 과목을 듣고 9에서 12학년까지 한 과목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같으면은 야 저렇게 들으면 저 수업을 어떻게 다 들어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수업이나 그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상관없어요. 꼭 국영수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년이 아니고 3년이나 4년 동안 시간을 쓰다 보니까 그 긴 시간 동안 한 과목에 대해서 이해력과 집중력과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량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개발하고요. 연속적인 역량 관리를 통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대학원까지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그 역량 관리 시스템들을 이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카네기 학점 방식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친구가 실제로 이해했는가, 잘 이거 이해를 했고 숙련도가 향상했는가에 대한 그 실질적인 학습에 대한 평가하는 것들을 이제 변화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한번 직접적으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수학 그 물리학 시간을 지금 수업을 진행했다면 이런 식으로 학습 목표가 됐었어요.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죠?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니면 선생님께서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학생들한테 평가는 어떻게 되죠? 이거를 잘 이해했나를 평가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습 목표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그룹 협업 활동을 통해서 실생활 문제에 적용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로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요. 학생들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를 하는 거는 이제 기본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해야 될 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쓰고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해를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협업 활동을 하고 그 협업 활동 속에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 물리학의 기본 원리 중에 이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까지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배워서 암기해서 문제 풀었을 때와 전혀 다른 역량들을 키우게 되고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업 활동이라든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적용력이라든가 뭐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다 키우게 되는 거고요. 이게 온라인 학습으로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는 게 동영상 강의 부분들을 만들어서 지식 전달 파트에 대한 것들은 반복 학습을 하게끔 만들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교수님이 오프라인상에서 면대면으로 만나든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만나든 상관없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온라인 토론 과정이라든가 그 클래스룸 그 수업 교실에서의 토론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으로의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룹 활동을 통해서 실생활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들로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8년도에 경희대학교 그 출판문화원을 통해서 이제 그 책을 냈던 성적 없는 성적표에도 이제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그 100대 명문 사립고등학교, 이 100대 명문 사립고등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에 있어서 아이비리그의 그 좋은 명문 대학들의 한 30%에서 40% 가까이를 전체 다 집어넣는 학교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행 교육 시스템에서 최적화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하면서 베네핏을 많이 얻는 대학 학교들인데 이 대학들이 와,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앞으로 큰일 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요. 그러고 나서 뭘 하게 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성적표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성적표가 어땠죠? 국어, 영어, 과학의 과목명이 있고 얘가 받은 뭐 80점, 90점 이런 성적 스코어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레이드가 있었잖아요. A, B, C, D.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을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복합적인 의사소통, 리더십과 팀워크, 디지털이나 양적 리터러시, 아니면 세계적 시각이라든가 그 적응력, 진취성, 모험 정신, 그리고 진실성과 윤리적 의사결정, 마음의 습관 이렇게 8가지를 기반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끝을 다 채우는 게 이제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학생들마다 각자 자기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그 결과값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값들을 통해서 이 입학사정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를 누르면요. 요 7번, 요 진실성과 윤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요 각각의 항목들을 누르면요.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어떠한 교과목들을 들었고, 교과 활동을 통해서, 되게 어려웠던 챌린지를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분 내에 직관적으로 이 한 장의 페이지를 보고 이 학생의 8개, 8대 역량이 어떤지도 볼 수 있지만, 심화해서 깊이 들어가면 이 학생의 그 4년간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다 훑어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이제 성적표를 이제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는 그 20년 전에 그 3R에서 4C라는 체제로 이제 변화를 줬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지금 현재 시스템 내에서 어떻게 2015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 발의했던 그 ESSA, Every Student Success Act라는 걸 통해서 조금씩 학생들이 개인별로 자기가 이해도와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자신의 역량들을 강화시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그 융복합형 이제 인재를 키워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건 누구냐 하면 보통은 이제 미국을 말하는 것들을 이제 망설이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교육의 변화에서 이제 그 가능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개발해서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버지니아 대학교 연구팀에서 그 핵심 역량,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 빙하를 봤을 때, 요 물 밑에 부분들이 이제 그 핵심 역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의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이 물 밑에 있는 핵심 역량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전 세계 그 5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이제 무크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값들이 보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아까 8가지 핵심 역량 중에 이 각각의 그 앱을 사용해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너는 뭐 마음의 습관이 가장 상위권이고 복합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두 번째고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세 번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값하고 그 다음에 그 수치값들을 다시 계산을 내려서 각각의 그 8가지 역량별로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나 그 몸이 갖고 있나라는 그런 그 상대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여성이나 남성 모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8가지 역량들의 비율을 또 표현을 했는데요. 이 2만 명이 넘는 그 참가자들을 통해서 조사하는 과정 중에 단 한 명도 똑같은 결과값들이 나온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영양들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어떠한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이게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과정들을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밖에서 넣어서 넌 창의력을 오늘 삶을 키울 거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내용들을 잘 발현하고 발휘하는 것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훈련이라든가 수업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하고 이제 개선을 시킬 수 있을지언정 내가 전혀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융복합 가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융복합 인재를 계속 개발하고 양성해내서 우리 한국 내에서도 그런 그 융합 연구에 대한 것들이 기반이 많이 확대가 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양유신 교육 과정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태호 교수님 교육의 그 방향성을 통해서 그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역량의